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강의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의 시연을 마치고 심사위원님들의 심사평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주제는 오전 지정 주제를 제외한 나머지 선택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민숙희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 창조와 혁신의 씨앗이 되다의 두 번째. 여러분은 보통 장애라는 말을 듣면 어떤 단어들을 연상하시겠나요? 긍정적인 단어도 있고 부정적인 단어도 있고. 먼저 긍정 단어 한번 볼까요? 강한 의지, 순수함, 착함, 역경을 이겨내. 저는 사실 장애가 있지만 별로 착하거나 순수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특성 문제가 아닐까요? 그럼 부정적인 단어는요? 알타, 피해의식, 특혜, 역차별, 무능력. 저 오늘 좀 아파 보이나요? 아니죠. 저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장애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 중에서 긍정어휘와 부정어휘를 뽑아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과는 조금 다른 장애 키워드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창조적인, 혁신적인, 이로운, 편리한, 효율적. 어쩐지 경영학이나 인사관리에서나 나올 법한 키워드 같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장애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연관된 키워드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많이들 아실 텐데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로널드 L. 메이스가 처음 주창한 개념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건물들이나 물건들, 제품들 이런 거를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어떤 사람에게도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유니버설 디자인 구현하기 위한 실원칙이 있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같은 경우는 그래야 피토그램 같은 거 쓰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접근과 이용에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겠죠.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샴푸와 린스들인데요. 보통 이렇게 색깔차나 텍스트 등의 시각적 정보로만 구분이 가능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연히 시각장애인인 제가 구분하기는 어렵겠죠. 저 역시 막 늦잠 자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야 되는데 샴푸인 줄 알고 쭉 짰더니 미끌미끌 린스라서 아이씨 이러고 다시 헹구고 샴푸하는 오픈 사태를 자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샴푸와 린스가 모두를 위한 좀 더 소형적인 디자인의 샴푸 린스가 될 수 있을까요? 의외로 해결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렇게 상하 대칭으로 샴푸 용기를 디자인하면 너무 심플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지낼 때 이 제품 보고서 너무 신박해가지고 제가 직접 사진까지 찍어둔 거예요. 한국에서도 동일 브랜드로 출시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아직 이런 용기를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샴푸 린스뿐만 아니라 대칭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소금 설탕 용기 같은 것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간단하지만 매우 창의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이 되겠죠. 참, 지금 제 강의 PPT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띠리링 띠리링 효과음이 나서 거슬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시각장애 강사로 화면을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프롬프터를 보거나 화면이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로 화면 전환을 인지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이것도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는 나름의 창의적인 팁 중에 하나겠죠. 지금부터는 테드 속 몇 가지 장애 관련 사례들을 통해 장애와 창조, 혁신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닐 하비스는 선천성 완전 생명으로 태어나서 미술학도를 꿈꾸기도 했어요. 근데 생명 때문에 미술학교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유럽 한 대학에서 각각의 색깔들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뇌 속에 임플란트하는 실험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색깔을 보는 게 아니라 듣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샐러드, 피카소의 명화, 멋진 배우 얼굴 다 듣게 됐죠. 색깔이 없는 물건은 없으니까요. 거꾸로 자신이 듣고 있는 소리에 매칭되는 색깔들을 활용해서 독특한 미술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게 됐죠. 참, 이분은 적외선과 자외선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피부 관리에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이라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봤습니다. 베이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죠. 너무 익숙한 생활음악이죠. 학교 종소리, 자동차 후진 알람음, 후인동 등등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곡의 각각의 음가에 해당하는 색깔들을 활용해서 저렇게 자신만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전미시각장애인연합회는 연구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 데니스 옹 박사가 속한 리서치팀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대요. 쉽게. 그거 괜찮네. 아주 쉬워. 뭐 이미 자율주행 기술 있으니까 그 차에 시각장애인 태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전미시각장애인연합회가 원했던 건 그저 수동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승차만 하고 자율주행 기능으로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핸들도 돌리고 브레이크와 엑셀도 밟으면서 자동차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자동차였죠. 데니스 옹 박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던져버리고 이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그는 특수장갑으로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 안마의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언제 얼마만큼 브레이크나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비시각적 정보, 진동 압력 등으로 전달하는 그런 비시각적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어요. 안마의자라니 역시 세계적인 로봇공학자의 창의력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너튜브나 테드 홈페이지 등에 가시면은 데니스 옹 박사가 개발한 차를 전미시각장애인 연합회장이 테스트 드라이빙 하는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창조와 혁신에 대한 매우 큰 영감을 줄 겁니다. 타미 힐피거는 미국의 매우 대중적인 캐주얼 브랜드죠. 민디 쉐이어는 근육병을 가진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청바지를 너무 입고 싶어하는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디자이너로 장애인들도 편리하면서도 편하게 패셔너블하게 입을 수 있는 후크 대신 벨크로를 차용한 청바지, 자석 단추가 달린 셔츠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타미 힐피거에 제안하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수선 없이도 바로 백화점이나 매장 가서 멋지고 예쁜 옷을 사입을 수 있도록 타미 힐피거 어답티브를 런칭하기에 이르렀죠. 역시 엄마의 힘은 위대합니다. 흔히 불편은 발명의 필요 조건이라고들 합니다. 장애로 인한 다양한 불편, 색깔을 보지 못하는 불편이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없는 불편이 씨앗이 되어서 피카소와 샐러드를 듣고 시각장애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자석 단추가 달린 셔츠를 만드는 창조와 혁신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다시 강의서두의 장애 키워드입니다. 창조적인, 혁신적인, 효율적인, 편리한 이론. 어떠세요? 이제 좀 더 공감하시겠습니까? 이 과자는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인데요. 이 제품을 잘 보시면 초콜릿 면에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올린, 배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과자를 뜯지 않고도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엔 배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점자를 잘 읽는 손감각이 좋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애는 새로운 능력이자 창조와 혁신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업에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 창조와 혁신의 씨앗을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 오늘의 키워드, 장애도 직업일까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저와 저의 딸을 그려주신 건데요. 저의 딸과 제가 어느 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나가고 온 저녁이었는데요. 저희 딸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오늘 재밌는 일 없었어? 엄마, 글쎄, 잘 모르겠네. 근데 딸, 엄마, 궁금한 게 있어. 엄마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저희 딸이 엄마 직업은 강사, 안마사, 그러더니 저에게 장애도 직업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장애는 직업이 아니라는 국가에서 엄마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10년 전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각장애 1급이라 그래서 완전 실명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들은 생각은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드라마틱한 효과를 저는 기대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수술을 하고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든지 간에 내가 재활을 열심히 하면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다시 일을 할 수 있고 예전처럼 다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에 대한 얘기였더라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비장애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도태되고 밀려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늦었을 뿐이고 조금 남들과 다른 방식을 채택했을 뿐인데 그게 사람들에게 저는 장애인이라는 인식 아래 저를 배제시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식 개선이라는 강사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인식 속에서 장애인을 더 만들어가고 키워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강사 김채연입니다. 다음은 제가 범죄 추리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PPT에 이런 문구를 한번 써봤습니다. 산업의 발전은 유지입니다. 왜일까요? 이 왼쪽에 제일 먼저 있는 이 사진은요. 포스코 송도라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살짝 불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처음에는 까매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점자도 없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니까 못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복지콜 기사님은 눈이 보이시는 분인데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같이 어떻게 지나가는 분이 저걸 눌러서 키니까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그분도 그걸 누르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키오스크입니다. 요즘 한참 말이 많죠. 요번에 서울에서는 이 키오스크 안내자를 또 뽑았다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4차 산업 아래 산업의 발전은 정말로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 아래 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고 예쁘게 깔끔하게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음성 인식이 선진국처럼 잘 돼 있다거나 음성 안내가 선진국처럼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되어 있다면 지금 이 키오스크의 안내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 키오스크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도 소상공인들이 선택한 디지털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 안내자를 추가로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이 아니라
그 옆에 엘리베이터 사진은 저희 건물 엘리베이터인데요. 일반용이죠.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버튼식입니다. 저 정도만 돼도 그렇게 깔끔하고 예쁘지 않나요? 어, 장애인의 무기력함을 유지할까요? 유지할까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 장애인 보조 동아시는 전부 다 사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조사라는 걸 했을 때 저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나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를 신청을 하는데 지원사 신청 최종 조사원이잖아요. 조사원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혼자서 숟가락을 들을 수 있느냐, 샴푸와 린스로 구별하여 쓰실 수 있느냐,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저는 이 조사원이 저한테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농담 잘하시네요. 이랬어요. 정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원의 말에 이러하였습니다. 이 물음에 대답을 해서 점수 환산해서 습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해 보시라.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숟가락을 들을 수 있느냐? 돌지는 아이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숟가락은 굉장히 문화적인 것이기에 돌이 지나지 않아도 10개월, 11개월 아이도 얼마든지 듣고 수 있게 되는 습관적인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하는 기사가 거기다 샴푸와 린스는 질감이 다르죠. 혼자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씻는 건 씻는 거니까 얼마든지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함을 증명해요. 누구나 태어나는 것인데 장애인이란 오해 속에서 장애인이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그리고 음성 신호기. 음성 신호기 예전에는 서울에만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도나 인천, 수원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광역시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소리가 나는 장치도 있고요. 사람이 있으면 센서로 자주 작동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성 신호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요즘 신혼기족입니다. 신혼기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공주처럼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신혼기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노안으로 반대편이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글자를 모르거나 아직 신호등의 효과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혼기족 아니더라도 우리 예전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를 딴데를 쳐다보고 있다가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따라갔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훨씬 좋은데 음성 신호기가 시끄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분들께서 어디 나가시거나 아니면 장애인인데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가지고 할 때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실질적인 사용자들인 장애인은 사실 몸이 불편해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 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누가 사용하느냐? 그건 바로 요즘 유아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허전한 여행 가방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이 줄을 기다리지 못하시는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 공공장소에 가면 어떤 물건을 많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이 불안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시설이 좁아졌다. 사용의 개수가 줄어든다. 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이라는 그 언어에 자꾸 사람을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애라는 언어에 우리가 편견을 버리면
예, 이번 시간에는 장애의 이해, 넘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전문가 박상백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장애는 몸이 불편한 것보다는 이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적인 불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종합해보자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는 말인데요. 이제 장애는 단순히 자신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제약을 초래하는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인 이민자는 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제약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생활하시다가 책상에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의자에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길을 걷다가 경계석 때문에, 도로턱 때문에 제약을 겪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회적 제약은 이야기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에서는 여우와 두루미가 각자의 신체 구조에 맞지 않는 용기에 음식이 주어졌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장애의 15가지 유형과 주변에 장애인 동료가 있을 때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면 주의하여야 할 점을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내용을 보시니까 다 아시는 내용들이실까요? 사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몇 년간 계속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 유형을 이해하였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인가? 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감수성과 지식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 확대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는 장애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단계도 고민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란 장애를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 그리고 장애가 강점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직장에서 장애인 동료에 대한 이미지가 감싸고 배려하는 이런 이미지였다면 미래의 우리 직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료가 같이 도울 수 있고 같이 파이팅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쉬운 일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3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주항공의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인 모두락입니다. 제가 모두락에 주목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락은 설립할 때부터 모회사의 직무 특성을 철저히 반영하여서 자신들의 직무를 설계하였습니다. 항공업의 특성상 공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고 여직원 비율이 높고 비행기 안에 있다 보니 운동 시간이 적습니다. 그런 특성을 감안하여서 자회사에서는 직무를 설계할 때 직원들이 있는 곳마다 카페를 운영하고 네일아트샵을 개설하였으며 힐링케어 마사지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를 설계한 후에는 장애 유형을 분석하여서 각 직무에 맞게 4가지 장애 유형을 가진 직원들을 골고루 채용하여서 모회사의 직원과 자회사의 직원이 다 만족하는 일자리를 개발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회사는 이직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인 고요한 택시인데요. 제가 제 핸드폰에 깔린 앱으로 택시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택시가 도착을 했고요. 제가 고요한 택시를 타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한 택시에서는 청각장애가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조용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늦은 밤에 택시를 타시는 승객들은 말 한마디 없이 조용하게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기를 원하시는데요. 고유한 택시에서는 기사님과의 대화가 일절 없습니다. 목적지는 사전에 앱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결제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조용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강점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에서 시각이 차지하는 정보는 95%입니다. 청각장애는 단지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인데요. 그런데 청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시야각이 1.5배가 넓습니다. 더 넓게 보고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차량 안에는 첨단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위험 신호가 발생 시 핸들이나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진동과 불빛으로 기사님들한테 경고를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은 습관적으로 방어운전이 능숙하시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도 길고 사고 발생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고유한 택시의 서비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어둠 속의 대화입니다. 어둠 속의 대화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속에서 100분 동안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전시회인데요. 시각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감각만으로 체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참가자들을 이끄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바로 시각장애인 로드마스터입니다. 이 체험을 운영하는 앰비전스의 송영희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드마스터라는 직업이 시각장애가 핸디캡이 아니고 강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네,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시각장애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을 진행하는 로드마스터를 보면서 체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로드마스터가 단지 안내자가 아니고 이 체험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자신들은 잠깐 경험한 이 어둠을 평생 경험해야 하는 로드마스터와 같이 한 이 체험이 더 소중하고 한 번 더 시각장애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는 후기를 남기는 참가자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의 모두락은 자회사의 설립 때부터 모회사의 직무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여서 그리고 장애를 분석하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 그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고유한 택시는 청각장애가 강점이 될 수 있다. 특히 택시 운전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점. 어둠 속의 대화는 시각장애가 강점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에 더해서 시각장애에 대해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깊이 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 외에도 무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더 좋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것이라고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장애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를 분석하고 직무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다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이 고용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애 존중하기 발표를 하게 될 관점 디자이너 배자영입니다. 혹시 장애 동료와 연락처 주고 잘 받으시나요? 아니면 장애 동료의 연락처가 핸드폰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으시나요? 저는 이 퀘스천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인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요. 존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어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아니면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낌을 줬다가 다시 마음을 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는 스크래치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 안에 트라우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내 장애인 동료의 구겨진 인권을 혹시 찾아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직장 내 동료 장애인들과 같이 인터뷰를 통해서 어쩔 때 가장 인권적으로 힘들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채용 전입니다. 채용 단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면접을 보는데 이렇게 심사도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해요. 뭔가 질문을 해줘야 관심을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관심조차 없어 보여요. 그냥 나가보세요라고 했대요.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고 상처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직접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인데요. 동료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가 봐. 조현병인데 갑자기 발병할 수도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명히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힘들었노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우리 이제 미화 하시는 동료인데 지체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이 점심밥 구내식당에서는 같이 먹는데 좋은 식당을 가거나 카페를 갈 때는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꺼려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뭔가 본인을 빼고 제외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채용을 해놓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볼 문제인데요. 채용을 해놓고 아무 일도 주지 않는 거예요. 빈 책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의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한 직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부분 장애인들이 경험을 해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불평등을 경험했고요. 존엄성의 손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성 인정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그 부분을 모두가 경험은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감수성. 사실은 모든 감정에는 감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장에서 저는 직장 내 장애인 교육 안에 이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인데요. 딱 세 가지예요. 예민함. 인권 옹호를 당사자가 못할 때는 우리가 옆에서 저거 인권 침해네. 빨리 알아차리는 거. 이게 예민함이고요. 두 번째는 혼자 그걸 당해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서 이거 아니잖아요 라고 용기 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든 게 공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공감 능력을 발휘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모든 동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한 인권 문제인데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 차가 저렇게 덜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차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니면 뭔가 잘못된 상황은 인지되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한다. 세 번째, 주차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 이동 주차해 주세요 라고 할 건가. 혹시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거에 답을 해주시겠어요? 정답은 없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들은 2번일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용기를 내고 예민함을 가지고 3번으로 대답을 해서 같이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장애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손실이나 손상이나 그런 데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대비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사회적 무대 제도가 기회의 평등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정말 원하는 거는 적절한 지원 하에 경쟁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대상에게 차등을 두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차별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알아요. 바운드리를 주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 밖으로 나가는 자. 이거를 분리하는 게 차별입니다. 이게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차별 예시를 제가 직접 죄송해요. 들리나요? 죄송해요. 차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채용 공고인데요. 신체 건강한 자, 용모 단정한 자,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자,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직무나 처우가 달라질 수 있음. 이 모든 조항이 차별이에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조건을 걸었죠. 두 번째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문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나 아니면 직원 처우의 차이를 둔다는 거를 여기다 작성을 해놨어요.
저도 이제 인사팀에서 일을 할 때 원래 남녀 구분도 사실은 차별이잖아요. 이 부분은 차별이고요. 또 하나는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장애인 동료, 장애인 직원이 이력서를 썼을 때 어머니는 조현병,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에요라고 자기소개를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견이 바로 들읍니다.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람을 배제시킬까? 아,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력이 있을 거야. 유전일 거야. 이런 생각들 고용 채용상의 차별 분명 맞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근로조건인데요. 우리가 인트라넷망을 쓰잖아요. 사내.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심지어 톡방,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에서도 장애인을 빼고 한다든지 이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한 차별을 하고 있고요. 편의 제공, 휴게실이 심지어 몇 동을 거쳐서 계단이 있는 곳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된다면은 장애인에게 분명한 차별을 너 들어오지 마 이런 바운드리를 이미 친 겁니다. 그리고 동호회 가입이에요. 동호회는 어떤 직장, 어떤 누구에게나 같은 문이 열려야 하는데 난타 동호회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난타 동호회 그거 많이 움직이고 많이 활동성이 커. 당신은 들어오기 힘들어. 좀 활동이 없는 동호회를 들어가세요. 어때요? 이거 이미 차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이렇게 범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그 콜센터에 여성 장애인이 팀장을 하고 있어요. 승진 기회 반드시 같이 줘야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동료라서 리드를 잘 할 수 있을까? 직원들이 잘 따라 할까?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 추측을 해서 승진을 배제한다든지 근무평가, 인사평가가 12월 달에 있잖아요. 장애인 직원을 배제하고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이거 분명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람도 중요하지만 능력 개발, 내가 역량 개발이 되는 과정이 직원들한테는 가장 큰 혜택일 수 있는데요. 이걸 배제하고 해외 연수 멀어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벤치마킹 뭔가 이렇게 같이 가면 뭔가 불편해 이런 것 때문에 배제한다면 이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우리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는 정부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의 생각, 사명, 생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근로자들에게 채용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나부터예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제가 정신의료기관에 오래 있었는데요.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이 오히려 더 편견이 많다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부터 장애인 동료를 동등한 관점에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진이와 당신 그 한 끗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듣는 동안 이 한 끗이 무엇인지 서로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먼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은 영상이 좀 긴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잘랐고요. 밴드 영상이고요. 제 밴드입니다. 제가 원래 노래하는 사람이고요. 원래 공연을 12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연주자들은 다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연주 잘하죠. 제가 몇 개월을 거쳐서 연습을 같이 해서 합을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프로밴드와 아마추어 밴드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눈빛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추어 밴드일수록 자기 소리만 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파트너 연주자의 소리를 안 듣죠. 자기 소리만 듣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리듬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죠. 근데 프로 밴드는요, 자기 소리보다 연주자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박자도 잘 맞고 화음도 잘 맞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들을 수 있느냐, 듣지 않느냐. 소통도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내 주장을 펼치느냐, 상대방과 함께 나누느냐. 그래서 한번 프로 소통러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개를 읽어보시면 어떤 외국 계열사 기업들이 떠오르실까요? 한 세 개로 정도가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세 가지거든요. 바로 구글, 애플,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이 기업의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기사 내용 중에 자스가 이 아이폰을 개발하던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그 아이폰의 접근성에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시각장애인 친구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한쪽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잘 나왔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판매율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더 월등한 회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해야죠. 더불어 살아야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맞는 말이고 멋진 말이지만 경영에 있어서도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익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사례인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만 보더라도 그 보통 자동 자막이 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 될 수 있었던 요인도 아마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좀 접근할 수 있게 용이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요즘은 MZ세대가 말하는 평등, MZ세대가 말하는 좀 정의, 요즘 기업에서 좀 재밌는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법이더라고요. 그걸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정의, 평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혹시 요즘 MZ세대가 말하는 평등, 이게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전거를 똑같이 한 대씩 드린다면 평등한 걸까요? 똑같이 한 대씩 드린다면. 네. 네, 눈빛들이 너무 진지하셔서. 네,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MZ세대가 말하는 정의라는 거, 평등이라는 거, 각 역량에 맞춰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타고난 재능은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쿨하게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 내가 이 회사에 고용을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는 위치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평하게 달라라는 거죠. 장애인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 함께하는 거 맞지만 그들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 내 회사에 와서 이제 자신의 꿈과 목적을 펼칠 만큼의 노력을 한 만큼 한번 기회는 줘보자라는 거죠. 그게 말하는 지금의 정의와 평등인 것 같아요. 제가 바라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혜택이라던가 어떠한 배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고용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업주들이 그런 기회들을 좀 균등하게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다양성에 좀 기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양성을 빼고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영 공부도 조금은 했는데 요즘 경영 같은 것들이 투자자를 유치를 한다던가 더 많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바로 다양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성에서 이제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또 많은 사회에 기여하는 소셜의 그런 경영 방침들 좀 힘입어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안면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천적 장애가 생겼는데 제가 2008년부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무수히 많은 오디션을 보았고 무수히 많은 탈락을 맛봤어야만 했어요. 대학로에 가서 오디션을 보면 너는 장애인인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될 경우가 되게 많았었죠. 무대에 서면은 너가 아마 좋은 멋진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분이 분명히 계셨었고 그 기회를 참 놓치지 않고 가졌죠. 그리고 무대에 서서 많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요. 누나 아니고 형이십니다. 가수 박한규 씨 아시죠? 이분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노래를 들어보시고 노래만 갖고 평가를 해주시고 같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저만의 일이 생긴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목표,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쉬었는데요. 내년부터 바쁘게 또 뮤지컬 공연을 좀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로에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면 한번 오시면 제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주시면 돼요. 예. 공짜인 줄 아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 쪽 일을 하고 다양한 일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그게 너무나 필요한 복지인 것 같아요. 고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내가 그 가치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요즘 많이 체험을 하고 그런 거에 좀 생각을 두고 많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아직도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저한테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을 때는 5만 원, 적을 땐 1,000원. 1,000원 받을 땐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5만 원 받을 땐 살짝 기분이 좋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돌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음을 주셨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저에게 다가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사회에 함께 만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 그분께 5만 원을 눈물을 머금고 드리면서 선생님, 저 이 5만 원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인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길래 저도 일을 하고 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집에 가면 4살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귀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 불리기 이전에 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 사업주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근로자분들 그리고 그 지금의 회사에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노력하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하고 좀 고용의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다양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양성의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 우리 모두에겐 공평한 어둠은 찾아옵니다. 그 어둠에서 기회만큼은 똑같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프로밴드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오성윤이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긍정의 시선으로 바뀌길 바라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돋보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편견의 프레임에 갇힌 시선으로 장애인의 숨은 능력을 혹시 찾지 못하고 계시는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편견의 시선에 갇혀서 장애인을 보면 무능력과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장애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2016년도 교통사고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중증사지 마비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장애인이 되고 나서 저는 장애는 나와 무관하다는 말이 이제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발생의 원인은요, 태어나면서 선천적 장애를 가지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사고나 질환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무려 88.1%나 된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정의는
장애인을 일상생활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성격이 꼼꼼한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특징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특징은 뭔가 무능력하다, 근로를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장애 유형은 15가지가 있는데요. 장애 유형을 설명할 때 보통 매우 딱딱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먼저 우리나라 장애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고요. 신체적 장애는 외부 기관 장애, 내부 기관 장애로 해서 우리가 한눈에 딱 보면 장애인이다라고 알 수 있는 신체 외부 장애와 내부 기관 장애는 우리가 몸속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 장애와 발달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가 있는데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해서 발달 장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애의 범주의 개념이 우리가 보통 의료적, 개인적 모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범주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이죠. 여기서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길을 쫑긋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는 간단하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순으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먼저 보면 지체장애는 바로 저와 같이 몸통이나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로서 요즘은 재활이나 또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취업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이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은요. 여기 보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보조기기를 받아서 실무자로 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모습이고요. 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업무로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과 함께 근무를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는 엘리베이터를 잡아주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 정도만 하면 되고요. 또 같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 회사에서 어디까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에티켓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뇌병변 장애인데요. 뇌의 이상으로 보통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떨림과 경직을 고려한다면 직장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또한 보조공학 기기로 한다면 업무를 굉장히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이 A씨는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발로 이용하는 마우스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역시 능력을 고려한 배치로 여러 가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요. 뇌병변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언어 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성격을 급하게 묻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천히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물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함께 우리가 음료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서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 또한 에티켓이 되겠죠. 자, 다음은 시각장애인인데요. 녹내장, 백내장 또는 이제 우리 눈의 이물질 침입으로 인해서 보통 시각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요. 실제로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거의 소수이고요. 거의 형태나 명암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지켜야 되는 에티켓인데요. 지금 이분은 바로 어린이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학대 모니터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노바캠 리더라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과 똑같은 동일한 노트북이지만 이 안에는 음성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한글과 또 파일을 읽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 분은 보조기기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취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이 함께 일할 때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되는 에티켓은 문을 열어줄 때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출입문을 완전히 개방해 두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한 물건이나 비품이나 옮길 때는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폐성 장애인데요. 자폐성 장애인 지금 이분은 현재로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화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장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 소통이나 의사교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실제로 복사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에서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돋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 계시는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편견에 가리워진 눈으로 장애인의 숨은 능력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제 강의가 끝날 때쯤 어떠십니까? 장애인의 숨은 능력, 그 인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장애인의 숨은 능력이 보입니다. 긍정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이는 인재의 눈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좀 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이야기로 함께하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저와 함께 봄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대를 하시고 계셨나요? 네,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좀 으쓱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떨렸는데 먼저 제가 두 번째 봄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강사님의 파트너 강사로 지금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하고 함께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시각장애인 강사님과 함께하는 건 조금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분과 교육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것도 에티켓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숙지하고 교육 장소에도 조금 여유 있게 가서 한번 동선도 한번 살피고 그리고 그 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강사님이 딱 왔을 때 제가 어제 그 전날 밤 숙지해둔 그 에티켓으로 저희 한 팔을 살짝 올리고 반보 앞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에 어떠세요? 제가 한 팔을 딱 올리고 반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걸으시더니만은 강사님은 안 불편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 저 괜찮습니다. 저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선생님 팔에 쥐나겠어요. 저도 모르게 경직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님이 편해야 나도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 간의 관계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구나. 직접 만나서 어떻게 걸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될 걸 혼자 끙끙거리면서 책을 찾아보고 이랬던 것 같아서 함께 해봐야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친해졌나 봐요. 어쩔 땐 교육 끝나고 저 혼자 후다닥 나와버리면 강사님이 뒤에서 부르세요. 강사님, 제가 시각장애인인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강사님, 근데 제가 강사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비장애인인 걸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에서 둘이 아 맞아, 우린 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에서 이제는 친구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와서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 여러분이 근무 현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근무 현장을 벗어나 사실은 장애인은 저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연인, 소중한 가족이기도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잘 지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하는 봄은 대한민국을 이어봄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어보고 봄도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지낸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도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라는 것도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구직 활동을 또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했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을 이어봄은 우리의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저희 집 앞 지하철역 사진입니다. 제가 올 1월에 이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다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한 장의 힌트를 더 드릴까요? 자, 힌트가 충분히 갔을까요? 지금 몇 분은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근데 이때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못하면 민망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길을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이쪽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슬렸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이쪽에 있는 위에 잠금이 잠겨 있나 먼저 확인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잠금이 꽉 잠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이 잠겨 있으면 이쪽으로 나와도 되지만 전맹이신, 점자 블록의 유도를 따라 나오시는 전맹이신 분은 이쪽에 열려 있어야 편하겠죠. 이쪽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이곳을 지나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잠깐의 전화 한 통. 그것이 누군가를 조금은 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첫 번째 대한민국을 잇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눈을 여는 경우는 이렇게 바깥도 있지만 지하철 역사 안으로 한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지하철 역사 안에서 많이 듣는 안내 멘트 어떤 게 있나요? 발빠짐 주의, 발빠짐 주의. 우리는 어쩌면 그 소리를 그냥 백색 소음처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승강장과 열차의 간격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계속 안내 멘트만 나오다가 어느 곳에는 고무 패킹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직원이 열심히 안전판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 전에 한 번은 전동 안전판이 나왔다가 선로를 긁어서 많은 손해가 있었다는 일도 있었다고는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내문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역의 모든 승강장에 저 전동 안전판이 만약에 생긴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죠.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건 위험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할 때 아마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지하철역에 전동 안전판 설치되는 시일이 당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이어보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를 대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SNS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대변하기가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마트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이 일었었죠. 이때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홍군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마트 안 되겠네. 아니, 불매운동 벌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자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 마트는 뒤늦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저 마트의 출입문에 이쁜 스티커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는 또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당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테지만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하셨어요. 입장 거부 항의하자 입구 자리로 안내.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시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누군가를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을 잇는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에 헤드라인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기습 시위, 출근길 20분간 운행 지연. 또 지하철 시위, 시민 불편 극심. 출근길 발동동. 명절 후 출근길 멘붕. 이 기사만 보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장애인은 참 나쁜 사람들 같습니다.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한 장애인이 리프트 추락사한 이후로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고 지금은 왜 시위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함께 하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을 잊고 우리 모두 함께 조금은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면 그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을 이으셨는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잊고 계신지, 저 역시 다른 강의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이 일하고 싶은 직장은 어떤 직장일까요?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겠죠? 아, 월급이 많이 주는데, 아니면 뭐 복지가 조금 더 잘 돼 있는데, 이런 곳을 아마 가장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목차로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오늘 자유 주제로는 우수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장애 유형별 고용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고용 유지, 우수 사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 유형별 고용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청각장애인 여성의 네일 아트를 하는 장면이고요. 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청각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각이 더 발달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각이 더 발달해서 이런 네일 아트나 그림, 뭐 조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 네일 아트의 일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월하게 이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요즘 그 발달장애인 위주 그리고 청각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각 시각장애인들의 이제 뭐 음료수를 제조한다던가 지체장애인 경우 판매 업무나 아니면 사무 지원 업무, 그리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매장 비품 정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 유형별 이런 직무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착화되다 보면은 이 장애는 이게 어울려라고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한번 개발해 보심이 우리 회사에 어떤 장애인의 유형이 더 어울릴까,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 이제 우수 사례라고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유지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단에서 열심히 취업을 시키지만 뭐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용을 알선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고용을 하면 3, 4년 쭉 계속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기업에서 ESG 알고 계시죠? ESG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보고서에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장애 고용하고 있는 그 명수를 일단 제가 구해서 그것과 더불어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구인 광고를 하는 내용들을 ILO에서 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항목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5년에 특별 채용으로 이제 지원 자격은 장애인이고 4년제 졸업하고 뭐 영어 시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똑같은 일반 채용인데 그러면 또 이제 장애인만 따로 이제 그러니까 따로 뽑는 특별 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채용에서 나와 있는 그 업무랑 동일시되어서 마케팅, 영업,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노동 시간 역시도 주 40시간, 일일 8시간을 되어 있었고 근무지 또한 동일했고요. 그리고 노동 보장성은 이제 수습 3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규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정규직 사원을 모집했고 월급 또한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과 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따라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이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제 위드림이라고 해서 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라고 곳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발달장애인이고 그리고 학력은 무관하나 이 화장품 포장 직무와 그리고 스팀 세척, 자동차 세척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업무는 이제 똑같이 이 화장품 제조 포장이나 세차 서비스 주 40시간에 동일하게 8시간 근무하고 이 장소는 경기도 오산에 있었습니다. 여기 또한 이 정규직이었고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약 180만 원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이 위드림과 더불어 이제 109명 정도의 이제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는 거 보이시다시피 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쿠팡의 자회사로 여기서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 컴퓨터 오피스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력은 무관하되 중증 장애인 위주의 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업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피콜, 그러니까 전화 업무, 콜센터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디자인.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장애인들에게 일단 일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업무를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계속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노동 시간 같은 경우는 주 20시간, 1일 4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루 8시간 하는 게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
1일 4시간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 이게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지금도 지하철 지금 시위하고 있잖아요. 지하철이 아무래도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하다 보니 이 출퇴근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또 출퇴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는 계약직입니다. 처음부터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끊어서 그때마다 평가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 업무에 맞는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배치도 하고 또 다시 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주로 이제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도 회사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의 엑셀 같은 경우 이제 교육을 해서 다시 시험을 보고 거기에 이제 점수에 따라서 다시 업무를 재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근로 시간이 작다 보니까 임금 또한 108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장애인들 사업장보다는 작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 횟수로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약 500명 정도의 장애인이 취업해 있고 거기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 사람들이 이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100명 정도 되고요. 네. 일단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 데는 이게 회사만 어떤 장애인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개 다 근로계약이 계약관계인데 어느 한쪽만의 편의만 봐줄 수 없기 때문에 회사도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으며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가 장기적으로 믿음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그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정효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오전에는 중증 장애가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고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지체, 청각,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헬스케어 기업인 한국에자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처음 입사하였을 때 저희 상사분과 동료들과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여러 업무를 하다가 그중에 이제 직무를 개발해낸 게, 동료들과 직무를 개발한 게 바로 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가 올해부터는 대전도 다니고 대구도 다니고 서울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을 알아보기 전에요, 장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려 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요, 장애인이란 다양한 장벽,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받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요. 한국에는요.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다양한 장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외국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당뇨병도 장애로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린 한국의 장애 유형 1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고요. 신체적 장애에는 외부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상 지체장애와 청각장애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지체장애는요. 몸통과 팔, 다리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를 말하며 재활 및 보조기구의 발달로 취업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것은 왼쪽부터 입으로 부는 마우스라고 해요. 입으로 부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높낮이 책상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것은 이제 접이식 스쿠터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장애인 고용공단에 문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지체장애에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단장애, 변형장애, 지체기능장애와 관절장애가 있고요. 특히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전체 장애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체장애 중에 관절장애가 있습니다. 관절장애는 제가 관절이 없어서 주먹을 쥘 수가 없어요. 관절장애는요. 관절 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장애 유형을 설명드릴 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장애 특성이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업무 중에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소통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동료분들이 엄청 협력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장애가 있는 사람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과 일을 할 때는 3가지를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접근성을 보면 낮은 턱이나 계단도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애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회의 장소 선정 시 합리적인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함부로 옮기거나 사용하시는 것은 그분이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필요할 때면 먼저 소통을 하시고 옮겨주시면 어떨까 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소통을 한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내전달하는 경우에 손상이 있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장애를 말하고요. 소통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수어, 보청기, 실담과 구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분들이 수어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못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다 희미하게나마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수어 대신 구화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전에 어떠한 소통 방법이 편한지 먼저 묻고 소통을 하신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대화의 시작은 시선을 끄는 것부터입니다. 먼저 동료가 앞서 나가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치면 놀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손을 흔들며 부르면 동료와 편안하게 소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눈을 바라보면서 입모양을 정확하고 크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정과 몸짓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수어 통역사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어 통역사를 바라보시며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바라보며 대화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명의 대화 내용 시 회의할 때 스필이나 혹은 필기로 먼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회의할 때 시범을 보이거나 어떻게 하라고 사진을 먼저 보여주거나 글로 써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동료분들과 소통을 하냐면 업무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분들이 효원 씨 이건 어떻게 처리하세요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글이나 사진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회의 시에 막 말하다가 그분들이 못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중간에 이야기할 기회나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메신저를 자주 사용하잖아요. 회의 중, 업무 중, 통화 중 이렇게 시각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체적 장애 안에 있는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정신적 장애 안에 있는 발달장애 중 지적장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적장애는요.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이분들과 처음 함께 일을 할 때에는 적절한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집중하시는 이유는 인지적인 능력이 낮아도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절대로 반말을 사용하시는 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의사 존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범을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 주실 업무에 대한 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을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 제 업무였는데요. 처음에는 누구누구씨 지하철은 횡단보도 건너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이시면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라고 한 달 정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잘 못하시다가 조금씩 한 단계씩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한 번에 알려드리는 것보다 단계별로 거쳐서 업무를 알려드린다면 업무에 대한 효율을 높이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표현과 지시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조원주입니다. 오늘 교육의 주제는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의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오늘 교육이 우리 복지관의 직원분들과 이용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취업의 좁은 문, 기업은 많다, 준비된 취업 준비생, 취업 예시, 장애인 고용공단의 교육훈련 제도까지입니다.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직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업 상담, 직업 전문 교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리에 바로 우리 직원들 중 일부를 장애인 직원으로 고용하자는 교육이 바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복지관의 전체 직원 39명 중 1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계시며 임시 계약직에 2명의 장애인 직원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직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인 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장애인 직원을 더 고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장 내 장애인이 직계선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복지관의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노출시키는 일에 우리가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 여부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가장 많고 두 번째가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격 중에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 연마, 실무 능력 키우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특수 면허나 전문 자격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는 장애인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체들은 고용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있으며 ESG 의무 경영 때문이라도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할 것은 5인에서 49인까지의 중소기업체들입니다. 이 중소기업체들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44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가 용이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이 중소기업체들은 근로자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 비율은 내국인 대 외국인이 100대 125로서 실제로 필요한 내국인 인원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 내국인 근로자 중에는 장애인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기업체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를 원했지만 준비된 장애인 근로자가 없어서 여러 번 포기를 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업체들이 사람을 기다려줄 여력은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취업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장애인을 뽑지는 않습니다. 기업체에서도 필요한 장애인을 뽑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지금 고용시장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얼마 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많을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들이 자격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도에 한해서 자격을 준비해 놓는다면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임금 체불이나 노동력 착취, 인권 문제 이런 기사들을 다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격을 갖추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간 기업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5대 보험의 혜택을 받아 미래 준비가 가능하며 보호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제가 직접 권유했던 내용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A군은 매우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 감수성이 뛰어난 저희들 특성상 함께 일하던 어느 날 저는 그 A군의 귀환에 있던 아주 작은 인공와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가진 신장장애와 박군의 청각장애 이야기로 가깝게 지내면서 저는 박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학교 진학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공부가 어렵다라고 강력하게 거부를 했었지만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기회가 온다라고 꾸준히 설득과 권유와 함께 학교도 함께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군은 26세에 2년 과정이 기술학교에 입학하였고 박군의 노력 덕분으로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는 땡땡전자에 장애인 전형으로 취업 성공하여서 지금은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애인 고용 문제를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장애인 고용공단의 교육훈련 제도인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고 장애 정도 및 학습 능력에 맞춘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으로 전국에 5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춤훈련센터는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교과과정 설계부터 훈련생 선발, 맞춤훈련,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직업훈련센터로서 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단 지원 직업훈련기관은 민간과 공공이 있으며 훈련수당도 지원하고 제가 모범 사례에서 설명해 드렸던 A군이 바로 한국폴리텍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직업훈련과 특별과정이 있으며 전국에 19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용자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스스로 알아서 찾아낼 수 있고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복지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로서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고 기회가 온다면 이것이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관이 직원분들과 이용자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 시험과 심사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청하시는 강사님들 중에 혹시 나도 내년에는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분들에게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강사님들의 도전을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장 내 인식개선 강사들이야말로 비장애인 근로자들과 장애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소통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강사님들의 고민이 담긴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10분의 강사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상 결과는 저희가 방송 이후에 심사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결과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우수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강사 콘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